식사 자리가 있으니까 재밌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저희 이제 토요일마다 초등학생들이랑 서유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유기가 아주 재밌는데 서유기에 보면 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반도원 쉽게 말하면 파티인데요. 서왕모가 주최하는 신들의 파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복숭아도 먹고 뭐 단약도 먹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유기를 읽어보시면 손오공이 세긴 한데 뭐 손오공이 뭐 절대 무적은 아니고요. 가끔 잡히기도 합니다. 이랑진군한테 잡혀갖고 손오공이 끌려와요. 이제 원래는 대요천궁이라고 하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천궁을 어지럽힌다는 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손오공이 끌려와서 손오공도 참요대에 섭니다. 참요대는 뭐냐면 허리를 벤다라고 혹은 목을 베는 자리예요. 손오공도 목이 베어요. 근데 칼을 목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칼이 부셔져요. 목을 이렇게 망나니가 와서 목을 베는데 칼이 부셔집니다. 왜 손오공은 칼로 죽지 않았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손오공은 돌원숭이였고요. 돌에서 태어났어요. 두 번째, 손오공이 얘가 이제 좀 도수를 배운 다음에는 힘이 셀 때 명계가 명부를 찢어버렸어요. 자기 명부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또 재밌는 거 뭐냐면 천계에 와서 여러 가지를 먹습니다. 반도원의 복숭아, 뭐 한 9,000년에 하나 열린다나 뭐 이런 복숭아 먹고, 그리고 신들이 파티를 위해서 마련해놓은 술 먹고, 거기 보면 태상노군이라고 나와요. 노자입니다. 노자를 이제 거기 서유기소에 태상노군이 표현하는데 그이가 만들어온 단약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단약들, 막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단약을 다 구워놓은 걸 다 먹고, 그래갖고 쉽게 말하면 신들이 먹는 모든 걸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에 따라서는 뭐 더 많은 걸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단단한 몸에 죽지 않는 몸인데도 칼을 신들이 이제 처형하는 이 칼도 들어가지 않는 엄청난 몸이 된 거죠. 서유기가 참 재밌는데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재밌는데 서유기 내용이 보면 되게 현대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뭐 구조에서 그렇지만 주인공 인물이 현대적이라는 면에서 재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중학생 남자애들 또래나 혹은 청소년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 가운데 먼치킨물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그러니까 주인공이 끝도 없이 센 주인공이 그냥 등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이란 말 좀 애매모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소년 만화 스타일은 뭐냐면 레벨업을 하는 거거든요. 차근차근. 그러니까 어떠한 역경을 겪어서 다음에 도전하고 또 역경을 겪어서 다음에 도전하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갖고 있는 이 이제 서사 구조인데, 요즘에 나오는 어떤 만화들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주인공이 초반부터 무조건 세버력에 출발을 해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원펀치맨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원펀맨, 원펀맨이라 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그게 갖고 있는 어떤 기묘한 이제 즐거움이 있는데, 사실 그 원형 같은 걸 찾아보면 손오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손오공은 처음부터 엄청나게 센 존재로 등장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유기 뒷부분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뒷부분은 반복적 서사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인식하고 조금 했을 때 이 줄거리를 잡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발단 전개 절정이 있어갖고 쭉 상승곡선을 가져야 되는데, 손오공 같은 인물은 상승곡선이 필요 없는 인물이에요. 이미 완전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요괴들을 만나면 삼장법사랑 서유기 과정거리 겪는 일은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삼장이 잡혀요. 손오공이 가서 구해요. 삼장이 잡혀요. 이번엔 저팔계도 잡혀요. 손오공이 가서 구해요. 뭐 이거예요. 계속 반복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기라는 이야기가 의미 있는 것은 그 죽음도 불사하고 완벽한 몸이 되었으며 신들 가운데서 위세를 떨친 만큼 제천대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들도 두렵게 할 만한 존재가 된 그도 갖고 있는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천서역까지 가는 거죠. 무슨 문제냐면 생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유기의 끝은 손오공도 부처가 되는 거로 끝나긴 하죠. 뭐냐면 아무리 커다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손오공은 이미 진작부터 해결했거든요.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했지만, 신들의 어떤 무서움도 해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건 다양한 문제들은 경험하게 되어 있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손오공도.
그래서 서유기는 나중에 보면 엉터리 같기도 하지만 사실 삶이 그렇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손오공 같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예. 가족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어느 정도 닥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예. 서유기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맨날 삼장은 잡혀갈 거고요. 맨날 저팔계는 손오공 삿대질 할 거고요. 예. 맨날 요괴들은 들끓을 거고요. 서유기는 요괴를 없애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삼장을 손오공으로 만든 이야기도 아니에요. 손오공이라고 하는 완벽한 존재조차도 삶에 끊임없는 문제를 경험하고 골머리를 썩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서유기에 나오는 다양한 상징들이 재밌습니다. 긴고와 머리에 이렇게 아시죠? 이게 머리 금태 손오공이 둘리고 있는 거, 두통이 나오는. 사실 그거는 삼장의 주문을 외우기 때문이 아니라 삼장이란 존재 자체가 그러한 걸 수 있죠. 완벽한 손오공을 끊임없이 두통하게 머리 아프게 만드는 존재. 뭐 누가 떠오르시나요, 내 삶에? 예, 긴고와 같은 내 머리에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손오공이 개미처럼 작아질 수도 있고 거인처럼 커질 수도 있는데, 이 긴고와는 작아져도 이게 머리에 뿌리를 내려서 같이 작아지고요, 커져도 같이 커지고요. 그래서 도저히 머리에서 빼어낼 수 없는. 그래서 손오공 모든 이미지 가운데 이 긴고와가 없는 이미지는 없죠. 딱 씌워지면 결국 빼낼 수 없는. 어찌돼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서유기라고 하는 텍스트는 어떤 불교적인 어떤 혹은 때로는 도가적인 어떤 문제를 담고 있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자가 다루고 있는 것도 조금 뭐 연결시키면 그런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장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를 체득한 사람들 혹은 후대의 도교가 겪었던 것처럼 완벽한 몸이 된 존재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존재는 소수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된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문제가 언제든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건 증명할 수 없어요. 후대 도교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런 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죽지도 않게 만드는 약이 있는지, 먹으면 갑자기 몸이 달라지고 젊음을 주는 약이 있는지, 먹으면 모든 병이 치유되고 삶에 평안을 주는 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약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부분은 여전히 치이는 삶들을 살게 됩니다. 4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자사, 자여, 자리, 자래. 사인, 상여, 어왈. 숙능, 이, 무, 위수. 이생, 위척. 이사, 위고. 숙지, 생사, 존망지, 일체자. 오여지, 우의. 사인, 상시, 이소. 막역, 어심. 수, 상여, 위우. 프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사, 자여, 자리, 자래라고 하는 네 사람이 서로 말을 합니다. 누가 없음을 머리로 삼고 삶을 등뼈로, 그리고 죽음을 꽁무니 삼을 수 있을까? 이 우화는 간단히 말하면 없음, 삶,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든 모든 존재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없다가 살게 되나 죽게 되는 것이죠. 누가 생사, 존망지 일체자,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것을 알까? 우리가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지. 이 네 사람이 서로 돌아보며 빙긋이 웃고는 막역어심, 마음에 거리끼는 게 없었대요. 그러고선 이 네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혹시 막역지우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막역어심의 막역. 네. 모든 것들을 나누거나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친구를 이야기하죠. 자, 그래요. 좋아요. 뭐 생사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여유병, 자사왕문지, 왈위제, 부조물자, 장이여위차구구야. 이 좀 있다가 자여가 병에 걸립니다. 오늘날 병이라고 하면 자잘한 병들까지 모두 포괄하지만 옛날 사람들 텍스트에서는 이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죽을 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오늘날은 항생제라든가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떤 병이 걸려면 죽음과 가까운 경우가 고대 옛날 사회는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좀 잘못 걸리면 한 3일 혹은 일주일 내에 죽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고대 의료 상황에서는요. 왜냐하면 치료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들이 훨씬 많았으니까. 자, 자여가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때 자사가 가서 문병을 갑니다. 이때 자여가 말합니다. 위대하구나. 부조물자, 저 조물자가. 참 재밌게도 장자에는 조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물들을 지어내는 존재가. 그게 명확히 어떤 존재는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있는 거죠. 사물들을 어떻게 하게끔 만드는 존재.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하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위대하구나 하늘이 나를 이처럼 꾸부정하게 만들었구나. 이제 이게 몸이 아프니까 이게 몸이 이렇게 반드시 서지 못하는 거죠. 꾸부정한 거죠. 오늘날 근대 의학의 발달은 분명히 현대인에게 축복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멀리 놓고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나 일부 의학계에서나 혹은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그것이 완벽한 축복인가 하면 좀 애매모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 갔지만 또 삶을 너무 지나치게 연장하는 문제들을 오늘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연명치료의 문제들. 내가 의사가 없는데도 내가 더 살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명치료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너무 건강해져 버려갖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찌되면 나중에는 법으로라도 스스로가 죽음을 어떤 식으로 맞는 문제를 선택하게끔 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게끔 그걸 도와주게끔 하는 의료 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을 하거나 법을 통과시키거나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다못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요. 그게 덜한 게 제 테레비를 안 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테레비를 보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꼬맹이가 한때 말 배울 때 테레비를 보면서 가장 맨 처음 외웠던 단어가 뭐냐면 암보험입니다. 진짜 농담 아니라요. 애들이랑 테레비 같이 보면요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암보험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광고가 있으면 그 광고 중에 태반이 뭐냐면 보험 광고고 그 가운데 태반이 뭐냐면 암보험 광고. 진짜 아나요? 보험 정말 많고 1544 이런 거 내가 원하고 싶지 않지만 외우게 되는 전화번호들. 저는 보험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보험들 돈이 없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글쎄요. 물론 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엄청 많아요. 보험들이. 저는 모르긴 하나 엄청 많고 하루에 아마 테레비를 24시간 틀어놓으면 특히 이제 공중파는 좀 덜하지만 케이블 같은 거 24시간 틀어놓으면 광고 가운데 보험 광고를 정말 가장 많이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꼬매가 그래서 외워버렸어요. 암보험 그렇게 외워버리더라고요. 옛날 이야기긴 한데 너무 웃겼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어난 수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심이 그만큼 늘어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왜 그렇게 임플란트가 많이 생겼을까? 보다 보면 치아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시간이 다하는 날이 오잖아요.
근데 삶은 어떠니까? 치아보다 훨씬 더 길어버렸으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지만 치아는 그렇게까지 이게 훼손도를 막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치과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갑자기 막 치과 갈 일이 생기고 막 이런 걸 보면 아무리 건치라 하더라도, 근데 삶은 뭐 몇십 년 단위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기대 수명이 이제 세 자릿수에 육박해 있죠. 실제로 기대 수명은 100살은 산다고 봐야 되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그런데 이 몸의 뼈나 이빨 같은 거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임플란트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고민되거나 유행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자연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곡루발배 상유오관 이은어제 견고어정 구최지천 음양지기유려 기심하니무사. 그래서 이 자여가 어떻게 됐냐면 공루발배 등이구부정 해버렸고요. 상유오관 오장이 위로 올라와 버렸고요. 이은어제 턱이 배꼽을 가리게 되었고, 견고어정 어깨가 정수리보다 높아졌으며, 구최지천 상투가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마치 곱사등이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음양지기유려, 그래서 음양의 기운이 마구 흐트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심하니무사, 그 마음은 여유롭고 따로 고민되는 일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고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중병에 걸린 사람을 표현하는 말인데, 참 오늘날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대 문헌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오늘날 병든 사람을 주변에서 볼 수 없다는 거를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늙고 몸이 이렇게 달라진 사람들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병원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지, 죽음의 환경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어렸을 때 이맘때 되면 시골에 살면 참 초상이 많이 나요. 진짜로 날씨 추워지고 그러면 많이 나고, 또 그러다가 잘 지났는데 한 3월 되면 또 많아지기도 하고 동네에. 그래서 어렸을 적 이제 교회 장로님들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집에 갔던 게 기억나요. 병원에 간 게 아니라 집을 찾아가면 상복 입고 계시고, 일부 집 이제 곡소리도 기억나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곡소리는 거의 듣지 못하지 않나요? 배옷으로 삼배로 입고 곡소리 듣고 하는 게 기억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료라고 하는 어떠한 과학이 죽음을 멀리 보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지워버린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닌 게 인간사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모여 살면 다 나이가 뭐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식구들 있고 그렇다 보면 사실 어느 집에서는 누군가는 죽음을 맞게 되어 있고, 그걸 어깨 너머라도 구경하거나 경험하거나 겪거나 그렇게 되는 게 삶이기도 한데, 그 모습을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만 가야 병든 자가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것은 하나의 불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당혹하거나 너무 크게 두려워하는 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자연은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변족이 감어정 왈차호 부조물자 우장이 여위차 구구야 자사왈 여오지호. 여기서 이제 변족을 뒤뚱거리며라고 풀었는데, 뭐냐면 이제 발을 끌며라고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성치 않은 거예요. 우물의 모습을 비춰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조물자가 나를 이처럼 구부정하게 만들었구나. 조물자가 어찌됐건 뭐 사물을 만들었다고 하면 삶을 준 존재라고도 할 수 있죠. 삶을 준 존재가 이제 죽음을 줄 때도 되었습니다.
자사가 말합니다. 문병원 자사가. 참 친구인데 좀 그래요. 문병 왔으면 몸이 편하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그거 못마땅하냐고. 너 지금 몸이 그렇게 구부정하게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너 그거 못마땅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고.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왈무여하오. 자여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것을 못마땅하겠나.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침격이화 여지좌비 이위계 여인이구시야 침격이화 여지우비 이위탄 여인이구효자 침격이화 여지고이위륜 이신위마 여인이승지 기갱가제. 자여가 말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것을 못마땅해 하겠나.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하겠는가. 어떻게 그것을 좋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하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침격이화. 침격이라는 건 점차 변한다는 뜻이에요. 점차 변해서 내 왼팔이 닭이 되어버리면 나는 이걸 가지고 아침을 알려야지. 내 오른팔이 점차 변해서 새총이 되면 난 이걸 가지고 새 구이를 만들어야지. 새를 잡아야지. 나의 꽁무니가 바퀴처럼 변하고 내 정신이 말처럼 변한다면 나는 그것을 타야지. 따로 수레는 필요 없을 테니까. 저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약간의 뭐랄까요, 작은 감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약간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자꾸 못하지만 고대인들에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닥쳤을 때 쉬이 닥치지 않고 분명히 몸의 어떤 부분을 앗아가거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되게 두려운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몸이 성치 않고 이 지금 몸이 구부정해갖고 마치 곱추처럼 이렇게 질질 발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병이 나은들 몸이 성한 몸으로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자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에 걸려서 목숨이 잃을 수도 있고 몸이 바뀔 수 있으나 이 몸이 바뀌면 그때 바뀐 몸으로 할 일들이 이런 게 있지 않겠어라는 일종의 유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그러한 바뀐 몸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몸으로서 삶을 긍정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왼팔이 닭처럼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아침을 알리면 되겠지. 내 오른팔은 마치 새총처럼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새를 잡아야지. 내 꽁무니가 엉덩이가 마치 바퀴처럼 되어버리고 내 정신이 말처럼 되어버리면 글쎄요, 이게 뭘 표현하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기어다니게 되더라도 나는 그 기어다니는 수레를 올라타야지. 또 다른 뭐가 필요하겠어? 라고 하는 말들은 기묘한 어떤 긍정의 힘을 보여주기도 하긴 합니다. 완벽한 신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후대 도교의 이야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그 완벽한 신체를 선망합니다. 마치 청년의 모습과 같은 신체를,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를, 건강하고 이렇게 튼튼한 뼈를 추구를 하죠. 그래서 수련도 하고 약도 먹고 요즘은 다양한 방법이 있죠. 시술도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같이 여행 떠났던 분은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 또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혹은 이제 미용 시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찌됐건 그러한 욕망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중국적 세계관에서는 도교적 욕망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신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 하는 모습들. 그러나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실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은 누군가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낡게 되어 있고 우리 마음보다 몸은 훨씬 더 일찍 낡아버려서 이 몸이 어떻게 되어버릴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면 좀 낫습니다. 제가 하다못해 팔이 부러지더라도 옛날에는 팔이 부러지면 치료 제대로 못하면 팔 이렇게 뭐라고 해요? 팔이 꺾여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었고 다리가 이렇게 잘못돼 버리면 이제 어렸을 때 잘못하면 다리가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볼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와 비슷한 어떤 변형들은 우리 삶 속에 어떻게든 찾아오게 마련이죠. 때로는 무엇인가를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몸의 무엇인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눈에 확연하고 아주 분명하게 눈에 띄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면. 그러나 미세한 변화건 혹은 어떠한 이제 바뀜이건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든 영향을 줄 때 자여의 이 말은 좀 재밌습니다. 내 왼팔이 닭이 되면 새벽을 알려야지. 책 제목도 여기서 따온 책 제목이 있어요. 장자에 관련해서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이렇게 제목이 됩니다. 새벽이 되어 아침을 알리리라 이렇게 됐나? 그래요. 요 구절에서 따온 거예요. 내가 설사 그런 모습으로 바뀌다 하더라도 이걸 해야지. 글쎄요. 여기서 정말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가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삶이 내가 어느 순간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할 건 뭘까라는 걸 가끔가다 생각하곤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삶이 쉽게 말하면 너는 언제까지밖에 못 살아라고 하는 신호나 선언이 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뭘까라는 고민들을 한번 가끔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할 일이 아예 없진 않잖아요. 바로 그냥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마치 가련한 것처럼 나는 이제 모든 게 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할 건 뭘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꼽아보면 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끔 꼽아보는 거는 잘하진 않지만 청소는 매일 해야지 이런 거라든가 청소는 매일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설사 여기 나온 것처럼 병에 걸려서 마치 곱추처럼 몸이 구부러진다 하더라도 청소는 매일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요즘 듭니다. 한편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 존재를 설명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매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저는 가끔 가다가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세미나를 끝까지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을 끝까지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무엇을 남기는 것을 끝까지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찌됐건 그것이 달라진 데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되어야 될 수밖에 없겠죠. 몸이 아프면 혹은 몸이 달라지면 청소를 예전처럼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청소기도 좋은 걸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장자는 분명히 이 삶과 죽음을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의 삶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긴 해요. 누구든 이런 시간을 맞을 거고 조건을 맞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차부 득자시야 실자수냐 안시이 처순 에락 불능이랴 차고지소위 현해야 이 불능자해자 물유결지 차부 물불승천구이 오우하오언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건 이제 장자의 말로 보이는데요. 대사는 이미 끝난 것 같고요. 또 득자시야, 생명을 얻은 것도 때에 맞춰서 때가 되어 생명을 얻었다면 실자순야,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에도 잘 순순히 뒤따라야지. 안시처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어진 상황을 편안하게 여기고 처순, 그것을 순순히 따르는 것. 그러면 애락불능입야, 슬픔이나 즐거움 따위가 들어올 수 없게 된다네. 그것이 내게 개입하지 않게 된다. 차, 고지, 소, 위, 현해야, 이것이 옛날 사람이 말했던 현해, 묶여짐에서 풀려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이 불능자해자, 그런데도 불능자해, 스스로 이것을 풀려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유결지, 사물이 어떠한 것이 얽혀 있기 때문인 거지. 차, 부, 물, 불승천구이. 그리고 또한 물, 인간도 물이고 사물도 물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들이 불승천, 하늘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이기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오우하오원, 내가 또 뭘 못마땅하다고 하겠는가. 거꾸로 얘기하면 풀려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조건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 내가 순순히 잘 대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거꾸로 얘기하면 물유결이라고 하는 어떤 얽매임, 매임, 혹은 뭐 그걸 미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장자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것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그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걸 보면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락은 두 가지 감정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슬픔이라고 하는 부정적 감정도 있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긍정적 감정도 있다고요. 그러나 후자로 보자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보자면 그것이 안 들어오는 것이 좋은 거기도 하죠. 내가 어떻게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사건을 맞다 하더라도 그것 속에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안시처순이라는 태도. 그러면서 이 태도는 이건 되게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슬픔이건 어떤 부정적인 비통이건 이런 걸 막는다는 면에서는 또한 필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불임당하고 놓여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한다 하더라도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물론 모든 일을 이렇게 대처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을 장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안시처순이라는 태도로 대처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요. 모든 조건과 상황에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항도 못할 것이고, 그러면 뭔가를 바꾸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모든 인간이 존재적으로 필연적으로 이 태도는 갖춰야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건 어떤 조건이건 내가 원치 않은 조건과 상황 속에 언젠가는 분명 던져질 테니까요. 아무리 자기 삶이 그렇지 않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했던 조건들에 던져지게 될 때는 이러한 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장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사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아마 이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다음 주에 간단히 나눌 말을 미리 말씀드리면, 장자는 이런 태도를 갖추고 있지만 사후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죽음에는 다른 변화만 있을 뿐 죽음엔 다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의 태도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삶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죠. 죽음 뒤에 무엇이 있냐를 증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죽음 뒤에 무엇게 된다고 하는 것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죠. 어찌됐건 장자는 하나의 의견을 내놓고 하나의 필연적인 조건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생사라고 하는 문제를 당면하게 될 것이며, 그때에 안시처순이야말로 애락이라고 하는 들끓는 감정이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태도이며, 그것이야말로 현해 우리가 묶여져 있는 어떤 조건으로부터 풀려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뭐 장자를 이야기하고 이걸 갖고 왔으면 이러한 태도가, 그리고 이러한 삶의 어떤 뭐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한 그런 부분이 또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는 아마 이제 각자의 또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 뭐 이제 11월은 오늘 대종사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대종사의 다른 부분, 이제 도에 관한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4명의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제발 안 추웠으면 좋겠는데 어떨까 모르겠네요. 12월 달에는. 예.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있으실까요? 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거라든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니요, 뭐 괜찮아요. 예, 다음에 대종사 다른 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